예, 안녕하세요. 세네 탈출입니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일과성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치 쟁점이 될 겁니다. 오늘 그 배경, 그리고 그걸 왜 우리가 막아야 되는지, 또 막으려고 왜 애써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그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거 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예요. 우리도 이제 그러니까 소선거구제 그 지역구 의원을 뽑을 뿐 아니라 거기에 이제 정당 지지 정당에 대해서 또 투표를 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그 2016년 총선 같은 경우에 지지 정당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1위를 했었죠. 더민주보다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때. 그런데도 의원 쪽에서는 형편없이 밀렸죠.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 이제 그 도퇴, 그러니까 도장론, 김무성의 도장론, 그 다음에 유승민의 반란, 그리고 그걸 진압을 못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이런 게 이제 엮여가지고 문제가 악화돼서 그렇게 된 건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례대표란 건 뭐가 다르냐. 독일을 예를 들면요, 지역구 의원수만큼 비례대표 의원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건 지금 저희가 한 250대 50 정도 되거든요. 지역구가 250인가 251명인가 되고 비례가 50인가 51인데 그거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독일처럼 반반, 지역구 반. 그러니까 국회의원 지금 300명만 있어도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운데, 만약에 지역구 의원만큼 비례대표를 뽑는다 그러면 250명 비례가 되니까 국회의원이 전체가 이제 한 500명 되는 거죠. 500명쯤 되면 나라가 보통 어지럽겠어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의 비율을 지금보다 엄청 높이자. 이게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가 되는 거예요. 이 독일이 연동형 비례대표의 그 대표적인 건데요. 지역구 의원수랑 비례대표 의원수가 같아요. 근데 이 독일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독일은 연방제 전통이 강해요. 그러니까 연방제도 미국처럼, 그러니까 처음부터 미국은 처음에 건국때부터 연방을 갔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미국이 처음 건국됐을 때 이제 일부는 연방을 가지 말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힘을 기르지 말고 그냥 이 농업 자급자족하는 각 주들의 느슨한 연결로 가자라고 주장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연방을 가자라고 주장을 해서 연방헌법이 통과된 게 독립때가 아니에요. 독립하고 나서도 한 10몇 년인가 20몇 년 지나서 통과됐어요. 미국 연방헌법 통과된 게. 그래가지고 그 연방, 그러니까 강력한 중앙정부 체제를 가야 된다. 군대도 연방군이어야 되고, 그런 주장을 한 쪽을 이제 연방주의자, 그래서 페더럴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이 페더럴리스트를 이끈 사람은 미국의 경우에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미국의 대통령들은 뭐 그게 조지 워싱턴이 됐던 혹은 토마스 제퍼슨이 됐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의 진짜 건국의 아버지 중에도 아버지 넘버 원, 넘버 투 꼽으라 그러면 벤자민 프랭클린하고 알렉산더 해밀턴을 꼽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이 미국을 연방으로,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있는, 중앙정부가 명목군인 중앙정부가 아니라 강력한 중앙정부로 갈 수 있는 그런 연방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독립 때부터 주장을 해서 그걸 1800년대 초, 그러니까 독립 후에 한 10몇 년인가 20몇 년 지나가지고 연방헌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그 연방헌법을 옹호하고 주장하는 일련의 글들을 냈어요. 그 글들을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라고 부릅니다. 그 페더럴리스트 페이퍼가 말하자면은 미국 지금 헌법학을 공부할 때, 미국 헌법을 공부할 때 핵심 근거 자료가 됩니다. 반면에 독일은 이게 뿌리가 어디까지 가냐면 중세 때까지 가요. 중세 때 이 조그만 왕국들 혹은 공작이 다스리는 공국이라 그러죠. 이 공국들로 이게 나눠져 있었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독일이
16개 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주가 그 뿌리가 중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캐면 한 1000년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연방으로 만들어진 거, 독일 연방으로 만들어진 거는 독일 제국으로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그거는 1870년이고요. 그 전에 게르만 국가연합, 그러니까 게르만 컨페더레이션이라고 굉장히 광범위한 게르만족의 그런 국가연합, 느슨한 연방은 아니고요. 느슨한 연결체가 만들어진 거는 19세기 초입니다. 1800년대 초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이 지방이 서로 맞겨루는 그런 그 체제가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정당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정당들이 지금 독일 보면은 그러니까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겠지만 유럽 의회에 자기들 국회의원을 내보내는 정당만 해도 14개입니다. 독일은. 14개 정당이 유럽 의회에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듣보잡이 아니란 소리죠. 그리고 그러한 그러니까 비교적 그래도 주요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것만 14개고 그중에 메이저는 3개지만 그래도 이름 좀 들어봤다 싶은 게 14개쯤 되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듣보잡은 또 한 20개쯤 또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스테이트, 주마다 완전히 컬러가 다른 분위기가 된 게 수백 년의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논리적이잖아요. 시스템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독일의 정당은 그 미국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독일 정당은 꼬박꼬박 당비를 내면서 바닥서부터 위에까지 쫙 올라가는 그런 진성정당 당원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어요. 즉 노선과 사상을 가지고 당의 입장과 색깔이 정해져요. 독일은. 그 대표적인 예가 독일의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만 봐도 알아요. 막스가 공산당 선언을 쓴 거는 1848년입니다. 그러나 막스는 그 후로도 한 20년 정도는 듣보잡 과격 논평가에 지나지 않았어요. 막스가 선풍적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건 1870년 그러니까 저기 어디예요? 저거죠? 그러니까 보불 전쟁, 프러시아랑 프랑스 전쟁이 나고 나서 그때 프러시아한테 프랑스가 일방적으로 쥐어 깨지거든요. 쥐어 깨지고 나니까 그 파리에 있던 극렬분자들이 노동자들을 선동해서 서민층이랑 결사 사수를 주장을 하고 항복 반대를 주장하고 아니 군대는 다 박살났고 왕은 포로로 잡혔는데 그러고서 파리 자체만 농성체제로 들어가요. 그걸 파리 꼬민이라 그러죠. 농성체제 들어가면서 사회 지도층 인사 한 10,000명쯤을 학살할 거예요. 처음에. 이게 아주 피비린내 나는 사건인데 이 파리 꼬민 후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르크스가 떠요. 그러니까 1870년 이후로 마르크스가 뜨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 만든 마르크스가. 그러니까 한 22년 정도는 그 앞에 22년. 그러니까 공산당 선언 나오고 22년은 듣보잡이었어요. 이 마르크스가 떴을 때 그 마르크스 사상을 가장 첨단으로 받아들였던 데가 어디냐? 독일이에요, 당연히. 막스의 책이 원단이 독일어니까. 그래서 독일 공산당이라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독일 사회당이라 그러면 이게 어마무시한 정당이었다고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워낙에 그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정당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한 100여 년 전에 바로 분열돼 버리죠. 그러니까 공산혁명을 추구하는 그런 정당이 생기고 그런 정당이 한 뿌리가 생기고 하나는 뭐냐면 야 이제 혁명의 시대는 지났어. 자유민주주의, 의회주의 아래서 사회주의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돼. 라는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놀겠다라는 사회주의 진영이 생겨요. 독일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일찍부터 그 자기의 정당을 이론화하고 그걸 그러니까 정강 정책으로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정당 활동이 안 돼요. 나치도 마찬가지예요. 나치도 우리가 너무 잘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는 그게 금서가 아닌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게 금서예요. 히틀러의 마인캄프, 나의 투쟁부터 시작해서 나치도 어마무시한 이론적인 그런
합리화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론적인 체계를 가지고 그게 맞던 틀리던 간에 그리고 그것에 바탕을 둬서 노선과 사상을 내세우고 이 노선과 사상을 죽혀들고 당원을 모으고 진성당원을 모아서 그걸 바닥서부터 다져나가는 그런 정당 시스템이에요, 여기가. 근데 거꾸로 말하죠. 더불어민주당 거기에 뭐가 있어요? 친북 빼놓고 북한 편들기 빼놓고 뭐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까고 나면. 자유한국당 뭐 있나요? 정강정책이라고 할 만한 게 사상이라고 할 만한 게 거기 없잖아요. 없으니까 몇 번 빠지 몇 번 달고 나선 자기가 사상가인 척 개혁적 보수가 어떻고 실용적 보수가 어떻고 따뜻한 보수가 어떻고 마음대로 주워 섬기는 거 아니에요. 계속 보니까 사상이. 그러니까 둘 다 맹탕이에요. 우리나라 정당은. 그 얘기 뭐냐면 정당이 사상과 노선에 따른 이론을 갖추고 있는 진성, 밑바닥부터 올라오는 진성 정당이 되기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정당이. 자, 독일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는 연방의 전통 혹은 연방을 구성하는 그 조그만 공국, 조그만 나라들의 전통이 1000년 이상 내려가고요. 그 뿌리가. 그 다음에 사상과 노선에 따른 진성정당 체제가 그게 굉장히 뿌리가 깊은 거예요. 자, 이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야, 내가 정당 지지가 어딘지 내가 꼭 밝혀야겠고 나의 정당 지지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식별돼야 돼. 아니, 정당의 색깔이 자유한국당은 없고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편드는 거 외에는 거기도 색깔 뭔지 모르겠고 이런데 어떻게 비례대표 정당 명부를 어떻게 비율을 늘리냐고요. 못 늘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리더십이 마비된 특권 국회의원들의 독식 체제가 돼요. 대한민국에서 이걸 하게 되면. 이거 망국의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망국의 지름길을 국회의원들이 가자 그러고서 굉장히 심각하게 주장하게 생겼어요. 지금 판세가. 왜 그런가? 그 다음에 그 배경은 뭔가? 그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독일을 아까 제가 독일의 유럽의회에 의원을 내보내는 정당만 해도 이겁니다. 3개 플러스 1개고요.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자꾸 흔드는 이게 이제 주요 정당 그 로고들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들 한 20개. 이거 지금 다 안 한 거예요. 한 20개는 뭐냐면 듣보잡 정당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방 전통이 강하고 노선 사상에 따른 진성정당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의 비중이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비례대표의 비중이 6분의 1입니다. 6분의 1 이상 넓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당의 노선과 사상이 뭔지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기껏해 이게 지역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친북이냐 아니냐 이건데 이걸 가지고 무슨 정당이라고 정당의 아이덴티티라고 어떻게 내세우냐고. 그럼 정당을 왜 뽑아야 되는데? 왜 비례대표의 비율을 왜 높여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럼 이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할 땐 거기에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쥐근성이에요. 쥐땡땡 근성이에요. 이게 쥐땡땡 잔꾀인데 저는 이걸 이제 연동제 비례대표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비례대표 비중을 확 늘리는 건데 핵심은 이거 왜 내놓냐. 이게 교활한 거예요. 이게 잔꾀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자 그 속어에 한자 그 뭐라 그러죠? 속어도 아니고 그 속담이라 그러나 한자 성어에 교토삼굴 교활한 토끼는 굴을 3개를 판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교활한 쥐땡땡은 굴을 300개를 판다. 교소 300굴. 이때 서는 쥐서자고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빠찌의 숫자가 300개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원래 문재인이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공약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걸었어요. 근데 대통령 되고 나서 한 지금 1년 반 동안 이건 언급도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걸 갖고 나왔다고요.
그러면 저는 문재인 진영 혹은 지금 정권 잡은 진영을 종친부라고 부르는데 존북, 친북, 그다음 전체주의 부역 세력. 그러니까 전부 전체주의, 친전체주의 진영이에요. 이 친전체주의 진영, 그러니까 이른바 깡통좌파죠. 혹은 깡통진보. 여기가 이걸 왜 들고 나왔냐? 뭘 느껴서 들고 나온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저 사람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이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더라도 무의식 중에 뭐 느끼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뭘 느끼고 있는 거냐면 평양 붕괴 이후를 대비한 보험이에요. 만약에 지금과 같은 양강 구조 가잖아요. 그러면 자 만약에 뭐 한 몇 개월 안에 평양 붕괴했다. 그래갖고 평양 털으니까 별 얘기 다 나오고 문재인 보니까 이거 개판 친 거다 이거. 마약하는 평양 붙잡고 그거 보호해 주겠다고 난리 부르스 친 거다. 뭐 이런 그 생각이 일반화되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야 이거 전체주의를 보호하려고 난리 부르스 친 거다. 이건 친전체주의 진영이다. 이렇게 공격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프레임이 그렇게 짜이면요. 그런 상태에서 2020년 총선을 간다? 그때 만약에 야권 측, 자유한국당이나 뭐 이런 쪽에서 제대로 컨셉 잡고 제대로 진영 짜고 제대로 후보만 내세우면 이건 싹쓸이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보험을 드는 거냐면 소선구구제에서 싹쓸이 되더라도 그래도 비례대표 쪽에서 원내 교섭단체 이상 구성할 수 있는 틀은 갖고 가겠다 이거지. 제 보기엔 그 계산이에요.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한국 정치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으니까 설사 평양이 붕괴한다 그러더라도 저 사람들 표현으로는 평양 붕괴가 설사죠. 설옥. 우리는 필연, 반드시고 우리는 반드시 평양이 붕괴된다라고 보고 있고 저 사람들은 반드시라고 보면 지금 저게 수면제를 갖다가 한 움큼씩 먹어도 잠이 오겠냐고요. 인생을 못 살아요. 밥도 안 넘어갈 거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야 그거 뭐 붕괴하겠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떻게든 타협 나겠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에서 무의식에선 그걸 느낄 거 아니에요. 불안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를 파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근거는 확보해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평양 붕괴 이후를 대비한 보험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됩니다.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가. 이게 진짜 진지한 거였다면 당선된 후 다음부터 바로 나왔어야죠. 1년 6개월을 끌다가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한국의 깡통보수 쪽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 이거 안 된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뭐 검토할 수 있는 것 한다. 혹은 찬성한다. 이런 분위기예요. 이거 뭐냐면 이 사람들은 비겁하거든. 그러니까 결전을 피하는 거예요. 소선거구제는 결전이잖아요. 내가 이기든 내가 패하든 둘 중에 하나죠. 비례대표는 6분의 1밖에 안 되니까 6분의 1 갖고 정당에 나눠 먹으면 거기는 어차피 의미가 작다고요. 그러니까 결전을 피하겠다는 거지 이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자유한국당 똑바로 들어두세요. 당신들 이거 받으면요. 당신들 당 빠개져. 이거는 군소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바로 분당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분당에 대비한 보험이에요. 비겁한 것들이지. 2020년 총선에서 결전 안 벌이겠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들 분당 빠개지더라도 숨쉴 구멍 만들어 놓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양쪽이 야합이 되는 거예요. 문재인 진영하고 자유한국당 진영이.